윤석열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임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차례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낙마 후 폭풍 집중 분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모두 의결했습니다. 청와대는 오전 국회 본회의 처리 시간을 고려해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오후 2시에 열었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가 4.8%까지 올랐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 주재원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강공원의 CCTV가 1년 만에 4배로 늘어나고 순찰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 손정민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한강공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가족 장학금 특혜 의혹에 제자 논문을 술집에서 심사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청문회도 못 해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사퇴 수순에 접어든 후보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낙마 대상자로 언급한 일명 한호철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오늘 청문회 이후 사퇴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앞두고 전국은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홍지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됐던 김인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지명 20일 만에 초대 내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지목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이른바 한호철 가운데 김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방석집 논문 심사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문회 소화 자체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어젯밤 당선인에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당선인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명에 나섰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진 사퇴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일단 여론 추이를 보겠다면서도 부정 여론이 계속되면 자진 사퇴 형식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최소 2명의 낙마자에 대비해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제일 핫한 분이라면서 민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오늘 열렸습니다. 아빠 찬스에 이어 이모부 찬스도 있었다, 이런 의혹도 나왔는데요. 정 후보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단 버텼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후보자가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 인맥을 활용한 게 아니냐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다. 사퇴를 하시고 수사를 받고. 학사 편입학 딱 2곳 지원 가능한데요. 편입학 전형에 있는 의대 22곳 중에서 아드님, 따님 모두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한 아주 특별한 그런 우연입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자녀 2분이 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을까? 이런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제가 참 그 속담의 내용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정 후보자는 자녀 편입에 아빠 찬스는 없었다면서 면접관들에게 자녀들의 지원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은
부끄러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교수들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또 애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애들이 떨어질 때 그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경북대 병원 재직 시절 처조카 채용에 관여했다며 이보부 찬스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정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제출을 거부했던 MRI 영상 자료를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료 제출이 여전히 부실하다며 악어의 눈물, 또 거짓말을 한다며 정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아빠 찬스 논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어졌는데요. 딸이 학생 시절에 국회의원실 법무법인 외국계 제약사에서 경력을 쌓은 건 다 아빠 덕분이라는 의혹이죠. 이 후보자는 딸 스스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장녀의 대학 시절 국회 입법보조원 경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장녀를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국회의원과 이 후보자가 서울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게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문적 호기심으로 아마 자기가 스스로 마련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스펙을 포장하기 위한 그런 인턴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애매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제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아빠 찬스 아닌가. 장녀가 고교 시절 이 후보자가 일한 로펌과 변론한 제약회사에서 일한 것을 두고도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딸의 학교에서 아버지 회사를 경험하도록 한 체험 활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그 학교에서 아빠 회사나 지인 회사에 가서 체험 활동을 권장하고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도저히 좀 납득이 가지 않고요. 딸이 했던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 아빠 회사 가서 그걸 한번 변호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알아보면 안 되냐고 물어보길래 와서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송곳 검증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지만 억울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자제분을 이렇게 탈탈 터는 거에 부담되죠. 예, 그런 측면이 그렇죠. 있고요. 그러면 후보자님하고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탈탈 터는 데 있어서 후보자님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을 때만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내일 예정됐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미루자 국민의힘은 자신이 없는 거냐며 받아쳤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와 연계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한희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국회 법사위는 내일로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취소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못했기 때문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증인을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청문회 일정을 늦추며 발목 잡기 목리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리 다툼에서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적으로 정면 승부할 자신이 없어 내빼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논리로 맞설 자신감이 없는 거 아닌가. 사실 이 검수완박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대적이기에 그렇게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진통 끝에 여야는 윤석열 당선인 취임 하루 전인 다음 주 월요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늘 마무리되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늦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부적격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부적격이 재확인된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결자 해지하기 바랍니다.
다만 인준에 반대할지에 대해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와 청문회 진행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이제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간 결산 좀 해볼까요? 18명의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오늘까지 9명이 청문회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건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2명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도 내일 채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박진, 원희룡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이 채택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낙마자가 나왔는데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요. 청문회도 못 가고 사퇴해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당선인 이 김인철 후보자를 진행하면서 강조한 게 공정이었습니다. 공정한 교육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아 유학을 다녀온 게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한 기회와 거리가 멀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이른바 방석집으로 불리는 술집에서 제자의 논문 심사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론이 더 악화됐습니다. 방석집이라고 하면 이 접대하는 여성들이 나오는 술집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제자가 쓴 자서전에서 알려진 건데요. 이 논문 심사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지도 교수였던 김 후보자가 이를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5번의 심사를 3번으로 줄여줬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김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건데 마지막 입장문도 논란이 됐습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주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죄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아닌 당선인을 향해 먼저 사과해 논란을 키운 겁니다. 자, 이 부총리가 낙마한 거라 이 당선인 측도 더 뼈아플 것 같은데요. 이 검증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 청문회도 하기 전에 낙마를 한 만큼 부실 검증 논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윤 당선인 측은 대체 후보군을 추렸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검증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뜨거운 후보자죠. 이 당선인과 40년 지기라는 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민주당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두 자녀의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결정적 한방, 그러니까 스모킹건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정 후보자 본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 이제 듣고 가죠.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를 이분이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해도 의혹이 잘 안 풀린다, 임명이 될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이 표면적으로는요. 이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셨겠지만 이 의혹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윤 당선인 측에선 청문회를 끝낸 뒤 자진 사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청문회를 통해 명예는 회복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정 후보자 거취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풀고 가죠. 자, 유독 이번 후보자들은 아빠 찬스가 많은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보면 뭐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이런 게 단골 검증 소재였거든요.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대학 진학에 특혜를 줬거나 이 스펙을 쌓는데 도움을 주는 등 주로 자녀들의 진학, 취업과 관련한 내용들이죠.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이슈, 그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아빠 찬스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주당도 이 부분을 집중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조국 전 장관 소환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에 청문회도 열기 전에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착수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후보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분하고 뭐 왜 비교가 돼야 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조민 씨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이 총리 후보자, 한덕수 후보자는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청문회가 끝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좀 부적격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조응천 민주당 의원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청문회 후 자진 사퇴 한두 명을 레버리지로 해서 총리 인준 동의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낙마시키겠다고 공언한 후보자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렇게 3명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했고 정 후보자 역시 사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면 남는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민주당의 한 후보자는 눈에 가시인 만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대상이겠죠. 국민의힘 일각에선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고치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과시켜 줄 테니 한동훈 후보자를 사퇴시키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윤당선인 측에선 연계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 여론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형사사법체계가 뒤바뀐 역사적인 날입니다. 검찰은 4개월 뒤부턴 부패 경제 분야만 수사할 수 있고 1년 6개월 뒤엔 그마저도 박탈되죠. 국민들의 반대 여론과 우려 잠시 후 전해드릴 텐데요. 아랑곳 않고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5분 만에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고 불과 4시간 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마무리됐습니다. 권력비리 은폐시로 검수완박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민의힘 막판 저지 시위에도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렸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바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상정 단 5분 만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시간여 뒤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엿새 만에 171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2개의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겁니다. 특히 국회 표결에서는 찬성이 164명이었는데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몰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지난 검찰청법 개정 때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시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전원 기권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굴하지 않고 중수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연이어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최고 수준의 합의가 어느 일방에 의해 단적으로 부정당한다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의회 정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본회의는 24분 만에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였는데요. 야당과 검찰이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심지어 국무회의 시간을 2번이나 바꿔가면서 이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국회의장에 이어 대통령도 꼼수에 동참했다는 비난이 나옵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의 송별 오찬을 한 뒤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공식 국무회의 시간을 2차례나 변경해 꼼수 처리라는 오명도 쓰게 됐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늘 오전 10시로 공지했다가
법제처에 공포안 작성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미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오후 2시로 일정을 당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의 기획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이 검수완박 강행처리 입법 공포 사태에 있어가지고 최소 공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는 애초에 기획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이렇게 결국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다음 주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든 검찰의 수사권을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이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 검경이 각자 수사 단계를 책임지는 책임 수사 시스템도 정비하기로 했는데 모두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 검수완박 법안과 배치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된 날 검찰 독립성 강화가 골자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사실상 법안을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국정과제 내용 가운데 새로운 형사 법령 시행으로 인한 검경 수사 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부분은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의 공백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적절하게 검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된 부패, 경제 범죄를 활용해 수사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가동,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병사 월급 200만 원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검찰은 하루 종일 침통했습니다. 역사가 심판할 것, 피해는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상세히 밝히겠다며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되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국무회의를 앞두고 검찰 구성원 3,376명이 대통령에게 호소문도 보냈지만 거부권 행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4일을 밝힌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국격과 인권이 후퇴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역사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전국의 검사장들도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며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부칙이 개정안에서 빠진 걸 두고 대장동 특혜 개발,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검찰이 해온 사건은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위헌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상세히 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뒤 법무부와 검찰이 위헌 소송에서 보조를 맞출 걸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찰은 범죄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며 검찰과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시민사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 대학에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대자보가 붙었고 교수단체는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전국 113개 대학 게시판에 일제히 붙은 대자보.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붙인 겁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검수완박 법 처리에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수완박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변도 시민 10,000명의 서명을 모아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0.4%가 반대 의견을, 34.1%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들은 법안 처리 속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불통으로 진행을 해버리니까 검수완박에 혹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검찰도 그동안에 아주 좀 안 좋은 게 많았죠. 그런데 그 작은 거를 고치기 위해서 완전히 그걸 말살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이게 말이 돼요? 검찰 권력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이라든가 그 권한의 남용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수완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이 의결된 오늘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을 포함해 모두 2건의 헌법 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첫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충북에 있는 한 사찰을 찾았는데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당선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던 곳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본산인 충북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신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불공을 드렸습니다. 김 여사는 방문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여사님 오늘 구인사 방문 취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김 여사 측은 구인사를 찾은 건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구인사를 찾아 당선 이후 다시 오기로 약속했다며 윤 당선인 대신 김 여사가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천태종 총무원장인 무원 스님과의 비공개 차담에서 윤 당선인의 인사도 대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방문을 두고 당선인 부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첫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0분간 이어진 차담에서 무원 스님은 김 여사에게 상생과 공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취지로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도 후보 시절 구인사를 찾았을 때 천태종 정신으로 상생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종정이신 도영 스님과 총무원장 문덕 스님의 2년 10년 법화와 같이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하여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지난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 관람과 유기견 행사 참석 등 외부 일정에 나선 김 여사가 취임을 앞두고 본격 행보를 시작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성남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인수위 해단식 전후로 출마 의사를 밝힐 걸로 보이는데요. 경선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당 쪽 생각은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측은 오는 6일 전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해단식 전후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방선거 지원 차원에서 출마를 요청받고 있는 만큼 경선 참여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배경에 윤석열 당선인 측 요청이 있었던 데다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경기지사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나서는 만큼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경선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인수위에 중차대한 일을 마무리한 이후에 직접 입장을 밝히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채널A 통화에서 출마 의사가 있다면 추가 공모의 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보궐선거 출마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로 접수를 받겠다는 건데 안 위원장도 면접 같은 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당 일각에선 안 위원장의 험지 차출론도 나옵니다. 외연을 확장하고 그리고 중도를 넓히기 위해서 험지 같은 데 곳에서 나가서 출마해서 이기는 힘이 얼마나 좋겠느냐.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당선인 특별보좌역 박민식 전 의원은 당의 규칙에 따라 공관위가 공정하게 판단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웅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발랄한 배경인데요. 어느 사이일까요? 네, 윤석열 당선인과 장관 후보자들인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선인과의 친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40년지기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40년 지기는 아니고 이제 대구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봤는 사이인데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왜 이런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지기 맞습니까? 40년 지기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40년 지기는 아니죠. 저 40년 지기가 오히려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개인적인 인연을 앞세운 인사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럴 텐데요. 당선인의 충암고 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요.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명 받으실 때 언제 누구로부터 받으셨나요? 비선에서 연락 받으셨나요? 당선인하고는 사석에서는 어떻게 호칭을 하시나요? 고등학교 동문회나 그런 데서는 당연히 뭐 형님 이렇게 했었고요. 허용하지 않은 사이시죠? 그 전에는 알겠습니다. 윤핵관 깐부 인사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편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명단을 가지고 인사청문회 중간 평가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떨립니다. 네.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말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째 분위기는 심각하지 않아 보이네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검수완박은 알겠는데 표자완박은 뭡니까? 표현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다는 우려인데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 10명은 최근 온라인에서 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해당 게시판의 운영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피해자가 그 악플뿐 아니라 악플이 올라온 게시판도 문 닫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악플에 시달리는 유명 인사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네. 자, 커뮤니티 폐쇄법이다 이런 반발도 크더라고요. 네, 정치권이 아무래도 불편한 게시판을 막는 제도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해당 발의안에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다면서 국민 입막음법, 독재법이라는 반대 의견이 이틀 만에 수천 건이 올라왔습니다. 얼핏 보면 일리가 있는 지적 같은데요. 하지만 발의한 의원 측은요, 그건 오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시판이 아니라 목적이 뚜렷한 게시판에 한정된 법이라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면 이 동정민 갤러리, 홍길동 갤러리 같이 누군가를 타깃으로 한 게시판만 해당되고요. 여러 주제로 대화하는 일반 커뮤니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표현의 자유, 이 표자 완박이 안 되도록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말인 것 같은데요. 굿 거버넌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앙증맞다라는 발언을 한 배현진 의원의 징계를 주장하던 윤호중 위원장. 과거에 GSGG를 썼던 민주당 의원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답했을까요? 징계 논의할 사안 아니다 하면서 논의도 안 하셨잖아요. 국회의사당에서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었는데 본인이 또 그 해명을 했고요. 그게 이제 굿 가버너스 뭐 이런 뜻이다.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GSGG가 욕설이 아니라 이게 영어 단어를 끼워 맞췄던 거, 뭐 그걸 말했던 거죠. 네, 심지어 그 마지막 G는 맞지도 않았었잖아요. 김승원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일인데 오늘 윤 위원장이 또 한 번 우긴 셈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검수완박 법안으로 여야가 충돌했을 때 그 당시 모습이에요. 네, 이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었죠. 하지만 점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석이 빈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잠시 다리도 아프고 앉아 있었는데 어제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해명부터 빈자리 해명, 굿 거버넌스까지 의원님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해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과하면 한 번에 끝날 일을 이 변명이나 해명으로 이제 2번 비판받는 걸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열악야랑이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달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국내 4대 기업 총수와 만나는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4대 총수만 콕 집어서 만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유가 있겠죠. 자세한 내용은 조현선 기자가 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내 4대 그룹 총수들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밝힌 국내 기업 대표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I understand the executives of those companies here. Would you please stand up?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시설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안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7월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평택 상공에서만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일 한국을 먼저 찾은 뒤 20일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에 대해 백악관은 순서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면서도 한국과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South Korea through a range of mechanisms and continue to work on the strength of our relationship. Obviously, we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Japan, strong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이번 만남이 한미 간 경제 안보 동맹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요즘 물가 소식 연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치로 보니 더 놀랍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에 식용유 가격 폭등까지 겹쳐 울상인 이 광장시장 상인들을 이철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빈대떡이 유명한 서울 광장시장. 30년간 이곳에서 전을 부친 박금순 사장은 요즘 식재료 도매상들의 전화가 가장 두렵습니다. 전화만 오는 거죠. 며칠 날부터 올라갑니다. 올 초 3만 원 하던 식용유 한 통 도매가는 6만 원으로 2배가 올랐고 전기, 가스 요금이 함께 오르면서 결국 손님에게 내놓는 모둠전 개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 인건비 이런 거 다 올랐으니까 10,000원에 이게 20개를 줬다. 근데 지금 15개. 길거리 음식을 비롯한 전체 외식 물가는 2달 연속 6.6%가 오르며 1998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사료값과 인건비가 많이 오른 생선회는 지난해 대비 10.9%나 올랐습니다. 기호식품인 커피, 차, 코코아 가격도 12.9% 올랐고 빵과 치킨 값은 9%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주머니 사정은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3만 원이면 장 봤는데 요즘은 5, 6만 원. 정부는 5%대에 육박하는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 아파트에서 40대 한국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내 기업 소속의 현지 주재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4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오늘 오전입니다. 한국 기업 소속 주재원인 A씨는 중국 상하이시 미난구 한인타운 인근의 한 아파트에 머물다 숨졌습니다. 상하이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장기 봉쇄가 이어져 왔습니다. A씨의 아파트 역시 봉쇄 지역에 포함돼 A씨는 출근도 못한 채 홀로 집에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하이 교민사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파트 주민 대상 PCR 검사나 구호품 수령 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동료 직원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지인은 노동절 연휴 직전까지 통화가 됐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이력은 없으며 기저질환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중국 공안당국은 심장마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교민은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구매 등으로 비교적 생필품 공급이 원활한 단지였다며 다만 봉쇄 상태라 다른 주민들도 소식을 뒤늦게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하이시에선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 28일부터 봉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당초 동서로 나뉘어 4일씩 진행하기로 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도시 전체를 한 달 넘게 봉쇄해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형 천막까지 올라가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겨우 신호 위반인데 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도주한 것인지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시내 6차로 도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이 배달 오토바이를 한쪽에 세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한 걸 적발한 겁니다.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더니 별안간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으로 달아납니다. 경찰은 모자까지 집어던지고 추적에 나섭니다. 남의 주민등록번호 외워서 되는 것처럼 떠듬떠듬해서 경찰서 가서 지문 대조해서 확인해 보려고 순찰차 문을 여는 와중에 거기서 갑자기 탁 뿌리치고 200m 넘게 도주한 남성은 대형 천막 위까지 올라가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 천막 위로 도망쳤던 남성은 이 경찰과 10여 분 동안 대치하다 붙잡혔습니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남성은 알고 보니 인천 한 경찰서에서 1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피의자였습니다. 인천에서 수배가 됐더라고요. 계약 관련해서 사기로 된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이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벌통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넘어져 벌 수십만 마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난장판이 된 도로 모습을 공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로 꽉 막힌 고속도로.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는 차량들 앞으로 뭔가 날아들고 놀란 운전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벌 날라댕겨. 벌. 도로 한가운데엔 화물차가 넘어져 있고 크게 부서진 벌통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벌 때문에 문을 못 열었어. 대박. 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물차에 실렸던 벌통 60여 개가 쏟아지면서 벌 수십만 마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고속도로 2km 구간이 한때 극심한 정체를 빚었고 소방대원과 경찰이 벌통을 갓길로 옮기는 과정에서 벌에 쏘이는 등 2시간 넘게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얼굴 되겠네. 시간이 지나 벌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면서 소동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저도 벌 많이 쏘이고 고속도로 순찰대원분들도 쏘이고 이것 때문에 오시는 소방관분들도 벌 좀 많이 쏘였어요. 경찰은 벌통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주택 옥상에 수상한 사람들이 자꾸 올라와서 배수관을 살펴봤더니 마약이 나왔습니다. 평범한 주택 옥상이 이른바 마약 던지기 거래의 장소가 된 겁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잠시 정차했다 떠나는 승용차 한 대. 3시간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골목을 서성대다 사라집니다. 깜깜해진 시각, 경찰이 대거 출동해 수색을 벌입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4일 오후. 주민들이 옥상에서 낯선 남성들과 잇따라 마주친 겁니다. 꽃을 키우다 보니까 등지고 있었거든요. 딱 돌아섰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이 들어와서 파이프에 손을 넣고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몇 시간 뒤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은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왜 왔냐고 그랬더니 풍경이 좋아서 사진 찍으러 왔다. 이해가 안 가죠. 남의 옥상에 뭐 볼 게 뭐 있다고 찍으러 와요. 남성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옥상 배수관을 살펴보던 중 안쪽에서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은박지를 발견했습니다. 반짝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양면 테이프가 붙어있는 은박지가. 주민이 찾아낸 건 필로폰이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가 찾아가는 속칭 던지기 거래가 가정집 옥상까지 침투한 겁니다. 경찰은 옥상 CCTV가 없는 점을 노린 걸로 보고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1년 전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한강공원 안전에 대한 큰 우려가 제기됐었죠.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남영주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잔디밭. 꽃바구니 위로 젊은 남성 사진이 보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입니다. 당시 CCTV도 부족하고 화질도 떨어져 경찰 수사가 애를 먹었다는 지적에 지금은 고해상도 CCTV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고해상도 CCTV로 45m 떨어진 곳에 있는 기자의 모습을 최대로 확대하자 스케치북에 적힌 글자는 물론 상의에 있는 마크까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찍은 구형 CCTV 영상보다 훨씬 선명합니다. 공원 곳곳에선 CCTV 배선 작업을 하려고 굴착기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한강공원 내부 CCTV를 567대까지 늘릴 계획. 손정민 씨 사건이 일어나기 전 135대에서 4배로 늘어난 겁니다. 여기에 예산 37억 원이 들어갑니다. CCTV는 늘지만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인원을 무작정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낮에는 이제 직원들이 술집에 있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는 직원은 없고 서울시 통합관제센터가 서울의 주요 CCTV를 실시간 주시하지만 한강 외 다른 지역도 많아 급변 상황에 빠른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 사고의 징후 같은 것들이 보일 때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그 대응이 빠른 시간 안에 되기가 어렵고 일부 한강 다리에 도입된 AI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다리 위에 오래 머물거나 난간 밖으로 몸을 내미는 모습이 CCTV에 찍히면 AI가 관제센터에 경보를 보내고 구조대가 출동하는 방식입니다. 한강 다리처럼 한강공원 CCTV도 고도화해 입수자 발생 위험 등을 사전 감지하자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술 의존이 만능은 아닙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 전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입니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강물로의 접근을 막는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강물 가까이에서 술자리를 갖거나 바로 뒤에 강물을 두고 위험하게 사진 찍는 모습도 보입니다. 강물과 공원을 펜스로 분리하는데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안전패 서슴이 잘 안 올 것 같긴 하죠. 뭔가 같이 있는 느낌 나가지고. 오늘 목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알아서 관리해야지. 한강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더 시민 여론 더 수렴한 다음에 진행하려고 아직은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강공원의 안전 인프라가 확충되는 가운데 시민 자율과 안전 규제 사이에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간다, 남영주입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벗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환기가 더 중요한데 창문을 열고 선풍기까지 틀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서상희 기자가 설명합니다. 출입구는 물론 곳곳에 작은 창문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날씨만 나쁘지 않다면 늘 연 상태로 유지해 환기했습니다. 창문은 항상 열어놓고 이제 문은 개방을 해놓고 문 열고 나니까는 추가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환기가 바이러스 전파 차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창문을 닫은 지하 식당, 침방울과 유사한 입자를 분사하자 테이블 위를 떠다니지만 창문을 열고 분사하면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오면서 2분 만에 농도가 옅어집니다. 더 넓은 교실은 창문을 열고 자연 환기를 했더니 8분 만에 입자가 거의 사라집니다. 기계 환기 설비는 풍량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몇 번 수시로 자연 환기를 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루 3번 10분 이상 환기 시 감염 위험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람기를 만드는 마통풍 환기가 좋지만 여의치 않을 땐 선풍기를 활용해도 됩니다. 창문이 한 개일 땐 창을 가운데로 몰고 한쪽은 자연 바람이 들어오게끔 다른 쪽엔 선풍기를 틀어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게 합니다. 창문이 2개일 땐 창 하나는 자연 바람이 들어오도록 열어두고 다른 창에 선풍기를 틀어두면 환기 효과가 높아집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 식당에서 주방 후드를 틀면 바이러스와 침방울 농도가 4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다시 화재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연일 맑은 하늘 아래 대기가 계속 건조해져서 불이 붙기 쉬워진 데다 바람까지 매우 강하게 불어 불길이 번지기도 쉬운 환경이 됐는데요. 특히 동해안 지역이 위험합니다. 이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져 있어서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더 봐주시길 바라고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엔 쌀쌀하겠지만 낮엔 오늘보다 3도 안팎으로 높겠습니다. 여름만큼 덥겠는데요. 서울이 25도, 강릉은 29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고요. 꽃가루도 많이 날리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날은 저물었다고 했던 대통령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내내 국민이 뽑은 후임자를 비난하더니 마지막 국무회의에선 국민 우려가 큰 검수완박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선도 국가로 도약했다며 자화자찬도 빼놓지 않았죠. 결국 5년의 마지막도 반쪽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반쪽 나라 뻔한 엔딩. 뉴스데이 마칩니다. 감사합니다.